네, 안녕하십니까. 임준서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과 황신 교수님께서 케이스 리포트 증례보고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예정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수술 잡히셔가지고 지금 강의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일단 재생하고 이따가 이거 끝날 때쯤에 혹시 들어오셔가지고 Q&A 참석하실 수 있는지는 이따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비디오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이식 간담독외과의 황신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증례보고 작성법입니다. 먼저 제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nnals of Hepatobiliary Pancreatic Surgery에 에디스텐 치프를 10년 동안 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Annals of Liver Transplantation의 에디스텐 치프를 맡고 있습니다. 논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형태는 오리지널 아티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하는 것이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그 외에 리뷰 아티클, 레터 투 에디터, 그 다음에 잡지마다 다양한 형태의 그 논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케이스 리포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리포트는 이 보고된 적이 없거나 매우 희귀한 증례, 어떤 질환의 새로운 소견 또는 드물게 시행되는 치료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샘플 사이즈에 따라서 이 논문들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케이스 리포트의 경우에는 대개 한 개 내에서 5개, 그 다음에 오리지널 아티클인 경우에는 통계 분석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개 이상, 수백 개, 수천 개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5개 정도 되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숏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시행된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 방법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만으로도 오리지널 아티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7년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안면 이식 케이스입니다. 제목은 Outcomes 18 months after the first human partial facial transplantation입니다. 이 여자 환자가 있는데 걔한테 얼굴을 물렸는지 안면이 손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이식을 하였고 이렇게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방법을 쓴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방법들을 다 개발했기 때문에 한 케이스만 하더라도 오리지널 아티클에 해당하고 그 다음 케이스부터는 이제 증례만 늘려나가는 방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잡지의 리뷰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았을 때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 신미안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하여 살피는 마음의 눈이라는 뜻이겠죠. 능력 있는 리뷰들은 신미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구별을 잘 합니다. 뭐가 조작되었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깊게 관심만 가진다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스를 보았을 때 놀랍다, 획기적이다, 혁신적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서의 안면 이식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고 거의 대부분 99.9%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례보고는 이 제자가 적기가 쉽기 때문에 제자 입장에서는 좋은 연구 소재가 되는데, 문제는 받아주는 좋은 잡지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잡지의 임팩트 팩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잡지들은 거의 대부분 정례보고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정례보고를 잘 받아주는 새로운 잡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SCI가 아니고 또 상업 목적으로 출판사에서 잡지를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재료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정례보고는 임용을 받거나 승진 시에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병원과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그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정례보고를 찍을까요? 그 목적을 들 수 있다면은 첫 번째는 이 학문적인 목적입니다. 취업 승진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논문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다. 전문의 시험 응시용 과별로 다른데 대체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 목적은 논문 작성 훈련입니다. 또 공식적인 수술 기록지가 될 수 있고, 또 이후에 원지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식을 뽐내거나 본인의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례보고를 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정례보고의 소재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기술적으로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례는 이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시도를 하였고, 그 첫 번째 케이스를 실은 것입니다. 여기에 수술 사진이 나와 있고, 그 사진만 보면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해가 쉽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개의 정례를 적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참고 문헌을 찾아보았습니다. 비슷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고, 이러한 참고 문헌상에 나와 있는 정례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를 기술함으로써 그 차별성을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간혹 교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선생, 나도 이거 두 번째 하는 것이니 환자 열심히 잘 봐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솔깃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례가 마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김 선생 수고했어. 정례 보고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을 주변에다가 나누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10명에 한두 번 정도. 교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본인이 적극성을 먼저 내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 환자 경과도 좋은데 정례보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의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주니어 스태프들이 시니어 스태프와 같이 서로 윈윈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혼자서 망망대해를 헤쳐나가지는 못합니다. 끌어주는
멘토를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같이 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논문을 쓰는 것이고 그 시발점이 정례 보고를 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 틈새 시장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간문부 담도함에서 문맥이 종양이 침륜돼서 문맥을 자르고 동종혈관으로 인터포지션을 한 것입니다. 이 동종혈관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혈관이 소재가 되어서 케이스 리포트를 찍은 것입니다. 또 심각한 합병증의 성공적인 치료가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 간질제를 한 후에 헤파틱 펠류에 빠졌는데 익스체인지 플라즈마 페레시스를 해서 간 기능이 좋아져서 환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적는 케이스입니다. 자, 무엇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정례 보고의 소재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진짜 새롭게 발견된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또 그런 것은 운이 좋거나 진짜 그 분야에 대가가 된 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새로운 것 내지 색다른 것을 본인이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해안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노력 점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노력 점수는 빵점입니다. 보는 사람이 그냥 짜증이 납니다. 보는 사람이 그래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상당한 좀 성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의 점수를 몇 점은 받아야 합니다. 이 사진처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운전자가 성의를 보인 거라 생각할 수 있고 또 보는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이런 걸 보면은 이 짠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냥 조금 뭐 괴롭히고 싶어도 그냥 봐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근데 초보 중에는 진짜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초보인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조금 두려워서 그 초보인 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초보도 있습니다. 자, 사진처럼 극한 초보가 벌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연구 소재를 찾을 때 새로운 것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로 발견된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새롭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례 보고 작성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된 논문을 먼저 적고 영어로 바꾼다. 거의 생각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글 논문과 영어 논문은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어 논문은 처음부터 영어로 적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글 논문은 갈 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논문도 적기 전부터 출간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실제 정례 보고는 출간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미리 이런 점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험이 있는 교수님들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잡지 정도에 낼 수가 있고 또 몇 번 잘렸을 때
마지막에 보루로 갈 수 있는 비용을 많이 내는 잡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길이 없을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헛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잡지들은 케이스 리포트를 잘 받지 않습니다. 자, Annals of Surgery, 외과계에서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습니다. 아예 투고 규정에 적어놨습니다. 케이스 리포트는 rarely accepted라고. 잘 읽어봐야 합니다. 임팩트 팩터가 한 2점 정도 되는 조금 낮은 수준, 월드 오브 서저리입니다. 그건 자기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논문을 적었는데 어디 채택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받은 논문 투고해라는 이메일입니다. 이런 이메일이 엄청나게 많이 날라옵니다. 좋은 잡지에서는 이런 이메일을 보내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투고들이 갑니다. 대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데는 새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이 경제적인 목적에核심이 있는 이런 잡지사들입니다. 한 번쯤 내용을 읽어보고서 다시는 그걸 읽어보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잡지 이름이 International Journal of Case Studies in Clinical Research입니다. 여기 임팩트 팩터가 오른쪽에 0.81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톰슨의 임팩트 팩터 아닙니다. 그냥 대충 붙여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에디트라고 붙여놓고 그냥 형식만 갖춘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내용들 읽어보면은 상당히 황당한 수준이거나 돈만 요구하는 상업적인 잡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중에 전혀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짜 또는 약탈적인 잡지를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비어스 리스트라는 건데 한 번쯤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잡지에 내면은 어디 냈다고 얘기도 못합니다. 작년까지 제가 에디터를 하던 잡지인데 SCI 이 잡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펀메드 그 다음에 스코프스 등에는 등재가 되어 있는 잡지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인용이 됩니다. 투고할 대상 잡지를 선정할 때 대상 잡지에서 정례 보고가 실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례의 수준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또 정례 보고에 대해서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실리는가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소재에 타당한 잡지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잡지는 임팩트 팩터는 1.5 정도로 났습니다. 근데 논문들 내용을 보면은 약 한 20% 정도가 정례 보고입니다. 정례 보고를 잘 받아주는 잡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팩트 팩터가 낮은 잡지는 투고부터 출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잡지에 따라서 투고 양이 적기 때문에 정례 보고를 잘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고 또 채택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팩트 팩터 한 1점대 초반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저널 오브 서저리입니다. 제가 투고를 했는데 처음에 서브미션 하고 퍼블리케이션 되는 데까지 20개월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린 셈입니다. 대개의 잡지들은 억셉트된 후에도
출간까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먼저 의회도 프린터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나서 페이지 번호가 정해지는 이 정식 출간이 되는데 그 간격이 한 1년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EPUB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출간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페이지 번호가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E 몇 번 이렇게 하고 말게 되기 때문에 억셉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펀매드 같은 데 실리게 됩니다. 논문이 계속 리젝트가 되어서 한 서너 번 물만 먹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료 투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애써 적은 것을 버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펀매드에는 검색이 되는 정도 수준의 잡지에 투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Case Report in Gastroenterology라는 신흥 잡지입니다. 저도 전에 이 잡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를 실었는데, 그 당시에 계제료가 500불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계제료가 늘어서 1000불이 되고, 지금은 거의 1500불, 2000불 수준입니다. 이 잡지사에서 그냥 이 돈벌이로 이런 논문들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1500불, 2000불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교수님이 인센티브를 케이스리포트는 받지는 못합니다. 자비로서 이제 출간해야 한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한글이든 영어든 국내 잡지는 대부분 투고 논문이 숫자가 줄어들어서 부지런히 교정을 해서 투고를 하면은 채택이 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어 잡지는 상위 논문부터 계속 이젝트를 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몇 번의 교정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상당한 교정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출간이 가능한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절되더라도 재도전하는 의지와 성실함이 결국 채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운동력이 됩니다. 자, 먼저 정례 보고를 적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인데, 제목에서 A 케이스 리포트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정례 보고임을 알릴 수도 있으나, 제목이 길어지게 되면은 글자 수 제한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목은 논문을 대략적으로 먼저 적고 나서 그 다음에 튜닝을 하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그때 최종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논문의 제목과 동일해서는 안 되고 조금이나 더 변형을 해서 차이가 있어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목만 보고서도 내용이 연상이 되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개 이제 논문의 제목에서는 이렇게 글자 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길지 않도록 하면서 함축적인 내용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를 제목에 적절하게 넣어서 펀매드 등에서의 검색 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지 인용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은 애브스트랙트 작성 요령입니다. 이 케이스 리포트에서는 대개 단락의 구별 없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를 하지만 일부 잡지에서는 원저와 같이 Structured Abstract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배경, 정례 배경 및 임상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 적지만
실질적으로 잡지에서 제한하는 길이인 200자 내지 250단어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짧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국내 잡지의 경우 요약문만으로 풋메드에서 검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문 정례 보고는 영문 요약본에서 허용하는 단어 숫자까지 충분히 길게 적는 것이 인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브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임팩트 한 4점대 정도 되는 잡지에 실린 케이스 리포터입니다. 이 앱스트랙트가 짧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앱스트랙트가 200단어 이하로 짧게 적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에서는 지자들이 정례 보고를 적는 객관적인 당위성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보고의 희귀한 정도, 새로운 임상적인 소견, 변이 내지 특별한 검사 소견, 새롭게 시도된 치료점, 특정 상황에 대해서 표현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고 다른 치료를 했던 불가피한 사유 등 정례 보고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의의를 한두 문단 정도로 짧게 기술해야 합니다. 특정 의학 분야에서의 정례 보고가 객관적인 당위성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분야의 연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미리 구하여 논문의 기술 방향과 각도를 적절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트로덕션을 짧게 적었습니다. 중요한 몇 개 정도의 참고 문헌을 넣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참고 문헌의 내용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 내에 인트로덕션을 짧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을 적는 요령입니다. 정례는 한 개일 수도 있지만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첫 번째 정례는 자세하고 치밀하게 기술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고인 경우에는 환자와 연관된 모든 면들을 빠짐없이 기술하게 됩니다. 다수의 정례를 한꺼번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첫 정례 이후에는 전술한 바와 같다고 줄여서 기술하거나 표를 만들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반복하는 기술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자, 한 개의 케이스를 보고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적고서 하나의 그래프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넣고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CT 사진은 수술한 후의 경과들을 시리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내용, 사진만 보고서 그다음 레전드만 읽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에다가 일루스트레이션을 넣으면은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진에다가 이게 화살표를 넣고 글자를 넣고 표시하는 것보다는 새로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실제 그림이 좀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뷰가 좀 이쁘게 좀 만들으라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데 내용이 이전울 형태로 나오는 그 PDF 파일이죠. 국제 잡지에서는 인쇄본에서는 흑백으로 나오더라도 PDF 파일에서는 칼라 사진이 되게 나오도록 해줍니다. 근데 칼라일 때도 잘 보이고 흑백에서도 잘 보이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칼라 사진은 인쇄 시에는 페이지당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PDF에서만 칼라 사진이 나오도록 옵션을 제공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림은 가능하면 칼라로 실는 것이 좋습니다.
PDF 파일이 인쇄본의 흑백 스캔 이미지라면은 컬러 없이 흑백에서도 잘 보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이제 해상도를 요구하는데 300에서 600 dpi 정도를 요구합니다. 자, 이 유명한 탤런트의 사진입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게 뭐 600, 300 dpi, 600 dpi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실제 화면이 사진 사이즈는 커지지 않고 그냥 표시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사진이라고 하면은 오른쪽 위쪽에 있는 사진은 해상도가 높은 사진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해상도가 작은 사진을 그냥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해상도를 숫자만 높인 거지 실제 그림의 해상도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자, 그림을 넣었을 때 사진이 얼마나 크게 들어가느냐. 대개 잡지들은 2단 편집을 하는데 한 단에 포함되는 정도의 크기면 적당합니다. 즉, 한 개 칼럼에 꽉 찼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개 칼럼을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크기, 고해상도의 사진이나 그림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개의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사진의 PPT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4K 모니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캡처하더라도 그림 사이즈는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아니면은 PPT를 PDF로 저장해서 포토샵에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에 손을 대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CT 사진의 경우 이 왼쪽 사진 하단에 보면은 무슨 뭐 베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지우고 싶은데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됩니다. CT나 MR 등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지워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진짜 사진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 이 내시경 사진에 보면은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지분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냥 살짝 이쁘게 지워버리면은 사진을 조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대신에 글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킹을 해서 지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 사진 자체는 수정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사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케이스 리포트를 잘 적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수술 중에 아니면 시술 중에 사진을 찍는 것이 귀찮긴 하지만 열심히 찍으면 나중에 그만큼 편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 무슨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왼쪽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수술 전 소견들이 있고 오른쪽에서는 뭐 수술할 때 어떤 소견들 엑스레이하고 매칭을 시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수술할 때 어떤 시술들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사진을 시리얼로 찍어서 보여주고 또 오른쪽 사진에서 보면은 절제된 스페시맨 그 다음에 하단에는 포스트 팔로업 CT 사진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설명이 다 되게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수술 전 CT 사진, 수술 중 사진들, 시술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글자 아무리 많이 적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진만 보면은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개의 케이스만 적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몇 개의 케이스를 한꺼번에 적는 경우 케이스 넘버 1을 적었습니다. 넘버 2, 넘버 3를 같이 적게 되고 대신에 케이스 1, 2, 3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테이블로 딱 정리를 하였습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리뷰가 이해를 잘 하면 잘 할수록 채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에서 이렇게 1, 2, 3번을 딱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 숫자가 작은 경우에 리터러치 리뷰를 통해서 추가적인 리뷰 테이블을 만든다면 훨씬 더 임팩트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노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고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 정례가 왜 보고할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새로운지, 기존의 보고와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보고들이 있으면 언급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드물지는 않지만 국내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리포트는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은 정례 보고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감소하게 됩니다. 논리적인 비약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세 케이스 하고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논리의 비약을 보여주게 되면은 리뷰 입장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가 있고 결국 리젝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례 보고에 있어서는 이제 고안을 그렇게 길게 적지 않습니다. 되게 프린트된 페이지로 한 페이지 정도 적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컴퓨터의 화면에서는 한 3페이지 정도 적는 수준입니다. 참고문헌은 되게 숫자가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로 좀 줄여서 적게 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을만 언급하게 됩니다. 투구 규정을 잘 읽어서 그에 맞춰야 합니다. 투구 규정에서 참고문 숫자를 몇 개 이하로 해라고 적어놓은 잡지들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짧은 참고 문헌을 적었습니다. 논문 투고 사항들이 잡지마다 잘 적혀져 있습니다. 논문 작성 시에는 투고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논문 작성 시에 오자가 한 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논문의 가치는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리뷰 입장에서는 오자 한 개 정도 있는 까지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성의가 없는 논문을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만 이렇게 보이더라도 상당히 논문의 질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신뢰성까지도 의심을 받는 심각한 감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잡지마다 이렇게 Instruction to Authors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글자 굉장히 많은데 거의 내용들 잡지마다 비슷합니다.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젝트 되면은 처음 투고한 잡지에서 리젝트 되는 경우에는 다른 잡지에 재투고할 때 처음 투고된 잡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정을 해야 합니다. 높은 임팩트 팩터의 잡지의 리뷰와 낮은 임팩트 팩터의 잡지의 리뷰는 실력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잡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질과 채택률을 고려해서 채택과 거절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논문을 평가하는 수준은 임팩트 팩터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재도전하는 의지와 성실함이 결국 채택으로 이어져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논문을 정례 보고를 적는 목적을 제 개인적으로 한정해 보면은 이 학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공식적인 수술 기록지, 이 원제에서 인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듣는 전공인 전임생님 아니면 주니어 스텝생님들은 학문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논문 적는 훈련하는 이런 정도의 목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처음에 이런 방법들을 터득해서 본인이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는 보다 논문을 쓰는데 익숙해지기 때문에 많은 논문을 잘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논문을 적는 순서를 보면은 전향적인 정례보고 작성법이 있는데 정례보고를 구상합니다. 자, 어떤 케이스가 있으면 그 지켓하고서 그 다음에 검사나 기술,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의 추적 기간을 거친 후에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후양적인 방법이 있는데 정례를 구상을 하고 참고문을 찾아서 어떻게 적어야 되겠다고 하고 그 다음 정례를 리뷰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들이 잘 있어야 합니다. CT나 이밍 스터디 같은 것들은 보존이 다 되어 있으니까 괜찮은데 수술 사진 등은 프로스펙티브로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모은 후에 논문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 논문을 쓸 때 영문 교정 서비스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병원 내에서 영문 교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영어권에서도 잡지를 투고하는데 영문 교정 서비스를 받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문 교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정례복은 한 일주일, 원전은 한 일주 내지 2주 가까이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아미스 3.0에서 로그인하고 핀 번호 같이 넣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영문 교정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되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교수님들 아이디로 들어가야만이 이거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영문 교정 의뢰 수준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문 교정자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적도록 의미 전달이 분명하고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영문 교정자가 자기가 이해한 만큼 알아서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잡지 리뷰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리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리뷰는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기보다는 이거 잘못 찍었네 생각을 하고서 먼저 리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도록 찍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례보고 한 3편이 먼저 한 편 정도에 가까운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잡습니다. 정례보고를 하려면 남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내 것을 찾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도 모르는 새에 실력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시작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시작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정례보고를 적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이식 간담도 외과의 네, 수업 잘 들으셨나요? 황신 교수님께서 그 Q&A 위에서 접속하시기 좀 쉽지 않다 하셔가지고 네, 오늘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Q&A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케이스 리포트 관련해가지고 지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제가 답변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영문교정 관련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외부 업체 통해서 받게 되는 영문교정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은 좀 시간이 줄어들어서 한 3일 정도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보통은 원내 에디터 통하시면은 이제 좀 스케줄 잡으시는 게 미리 잡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은 맞습니다. 이제 영문교정 보낼 때 정말 너무 알아듣기 힘든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이제 당연히 교정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원내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보고 같이 좀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영문 견적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따로 질문사항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증례보고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